플라톤은 철학한다는 것은 간결하게 말하는 것이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원전 6, 7세기경까지 그리스의 현인들의 통찰적 경험들은 간략하고 짧은 경고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시기에 등장하기 시작한 철학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고 인식하며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달라진 사고방식은 최초의 철학자로 알려진 탈레스에 관해서 전해지는 기록들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탈레스의 제자이자 계승자이기도 한 철학자 아낙시만드로스 역시 합리적인 방식으로 자신이 사유한 것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산문으로 글을 쓴 최초의 그리스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의 지도는 물론이며 천체의 지도도 만든 최초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해시계를 고안하고 지구 중심적인 우주관을 가졌던 천문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의 철학에 대해서 전해지는 기록의 대부분은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의 소유학파를 통해서 보고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훗날 현대철학의 거장 하이데거는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아낙시만드로스를 존재의 진리를 사유한 최초의 철학자라고 평가합니다. 만물의 아르케를 물이라고 주장했던 그의 스승 탈레스와 달리 아낙시만드로스는 우주 만물이 생겨나는 원천과 근원을 아페이론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물은 그로부터 나왔다가 소멸하며 필연적으로 자신이 만들어진 근원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현대 과학, 특히 천체물리학은 이 우주 대자연의 존재를 미립자들과 힘 그리고 에너지 등의 요인들의 기초에서 설명하려 합니다. 아마 아낙시만드로스의 아페이론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존재이면서 또한 그 바탕이 되는 근원적 존재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규정적이고 무한정적 존재를 뜻하는 말인 아페이론은 결여 혹은 없음을 의미하는 접두어 아와 경계 혹은 한도, 한정을 뜻하는 페라스의 결합어입니다. 그러므로 아페이론은 무규정자나 무한자 또는 무한정자로 옮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페이론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무한정인 존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질과 양의 측면에서 무한정이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 수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한이 많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로 표현하면 아페이론은 탈레스의 물을 대신하는 원초적인 진료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낙시만드로스의 아페이론은 다른 철학자들이 근원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진료들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이 아페이론을 영원한 것으로, 즉 영원히 존재하는 진료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근원적 진료로서 아페이론이 물질적 존재라면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운동 중에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면 이와 같은 진료적, 물질적인 존재가 수적으로 무한정으로 많다는 의미에서 영원한 것인지 아니면 그 자체가 영원한 존재라는 것인지가 불분명해 보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진료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과 동일시하는 것도 생각의 여지가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상식적인 이해에 따른다면 영원한 물질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그 점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탈레스의 영향을 받아 만물의 근원을 탐구했는데 세계를 구성하는 근본 진료인 원질이 존재한다고 보았고 그리고 그것은 탈레스가 말한 물보다 더욱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물은 습함이라는 특정한 성질을 띤 것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하는 것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습함이라는 규정적 성질을 갖는 것이라면 건조한 성질을 갖는 사물들은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그 원인을 다시 생각해야 하고 그 때문에 뭔가 더 근본적인 것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추론으로부터 그는 우선 만물의 근원이 되는 존재는 그 근본적인 특성이 무규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만물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특정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지도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아르케를 아페이론으로 파악한 것입니다.
세계의 기원과 존재의 원리에 대한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추론의 결과인 것입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탈레스를 뛰어넘는 철학자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철학적 사유가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은 그가 만물의 생성과 변화에 주목하면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보다 합리적인 사고, 즉 가능한 한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현상 원인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더 근원적인 존재의 원리를 생각해낸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탈레스는 만물은 신들로 가득 차 있다와 같이 자연 현상의 원인과 원리를 설명함에 있어서 다소 신비스러운 요소를 남겨두었던 데 반해 아낙시만드로스는 스승 탈레스와 달리 신화적이거나 신비적인 요소들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자연 자체의 모습의 근거에서 만물의 원리를 읽어내려고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낙시만드로스가 자연의 근원적 원리로 제시한 아페이론, 즉 무한정자 내지는 무규정자로서의 자연은 물, 불, 흙, 공기와 같은 특성을 갖지 않는 존재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낙시만드로스가 세계 이해의 근원 존재이자 원리로 파악한 아페이론은 만물이 생겨난 원천이면서 동시에 만물을 다시 사라지게 하는 근원 존재입니다. 이 점에서 하이데거는 아낙시만드로스를 존재의 진리를 사유한 최초의 철학자로 평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탈레스가 만물의 아르케로 파악한 물 역시 근원 존재로서의 위상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레스는 만물은 신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는데, 이에 의하면 그에게 물은 신적인 존재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탈레스는 단순히 지각 가능한 진료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존재의 원리로서 물을 사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아페이론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탈레스의 물보다 더 나은 설명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제 아페이론에 대한 아낙시만드로스의 생각을 좀 더 살펴보려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언과 해석에 의하면 아페이론은 공간적 한계가 없는 무한히 큰 것이고 시간적 한계가 없는, 즉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며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정한 어떤 것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무규정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아페이론으로부터 만물이 생겨나게 하는 운동 또한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한정되어 있지 않는 것, 한계가 없는 것, 영원한 운동과 생성 중에 있는 것으로서 자연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적어도 아낙시만드로스는 그것을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추상적인 존재로 생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료적으로 무한한 수로서 그리고 실체적으로 존재하면서 또한 시공간적인 한계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존재라고 해야 할 텐데, 그것은 어떤 무엇일까요? 더욱이 이렇게 한계가 없는 것, 무한정자, 무규정적 존재로부터 만물이 생겨난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만물을 산출하는 생성의 원리나 법칙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만물이 생겨난다는 말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무한정자라는 말을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낙시만드로스로부터 들을 수 있는 대답들 중에 하나는 이 세계의 생성 과정에서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의 산출자가 영원한 것, 즉 아페이론으로부터 분리되며 이것에서 나온 구형의 불꽃 같은 것이 마치 껍질이 나무를 감싸고 자라나듯 땅 주위의 공기, 즉 짙은 안개를 감싸고 자란다. 이것 구형의 불꽃이 부서져서 부서진 조각들이 일종의 폐쇄된 둥근 것들로 됨으로써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는 그 죄에 따라 혹은 주어진 운명에 따라 마땅한 방식으로 그렇게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세계의 생성 과정에 대한 근거 있는 합리적인 설명을 찾아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죄에 따라 혹은 주어진 운명에 따라서라는 말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표현은 분명 그 의미와 의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아낙시만드로스와 같은 그리스 초기 자연 철학자들의 사유 속에 전해진 그들의 선조들이 세계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철학적 답변은 아니지만 이미 이와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 대부분은 우리가 철학 이전의 종교와 신화의 시대라고 표현하는 역사적 경험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점들을 포함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아페이론을 구성하는 대립자들 혹은 원자적 진료들의 분리 생성 운동을 통해 세계의 질서가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온, 냉건, 습의 네 요소들의 작용에 의해 생명을 가진 동물들의 출현이 있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생명체들은 태양에 의해서 습한 요소가 증발됨으로써 나타나게 된 것이며 인간은 본래 다른 생물, 즉 물고기를 닮았다. 인간은 처음에는 상이한 유의 생명체로부터 생겨났으며 인간이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는 데에는 많은 기간을 필요로 했으며 본래 인간이 지금의 모습이었더라면 결코 생존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모든 생명체들은 동일한 생성 과정을 겪는다고 보았으며 생명체들은 원래 물속에 들어있다가 차츰 땅 위로 올라와 유형별로 다양하게 변하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의하면 인간은 물고기 종류로부터 점진적으로 진화했다고 봄으로써 인류의 기원에 대한 아낙시만드로스의 기본 가정은 다윈의 진화론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낙시만드로스의 주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인간과 세계의 근원을 최대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의 우주 생성론을 오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우주는 단지 92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 원소를 구성하는, 즉 이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인 소립자는 오직 쿼크, 전자, 중성미자, 광자의 네 종류뿐입니다. 쿼크라는 소립자로부터 양성자와 중성자와 같은 입자들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현재까지 약 300종류의 소립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자연에는 오직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의 네 가지 기본 힘만이 존재합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이 기본 입자와 힘의 존재를 모두 합쳐서 그것을 아페이론이라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분명한 것은 아낙시만드로스의 아페이론이나 영혼 물질은 이견이 있긴 하지만 탈레스의 가시적인 성격의 원소들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초감각적인 영혼과 감각적 구현체를 구분해낸 것입니다. 탈레스가 신들 혹은 신적인 요소들을 자연의 물질적 요소로 대체하려 했다면 아낙시만드로스는 그와 같은 자연 현상 또는 자연적 요소들을 자연 자체와 구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물들의 본성으로서 아낙시만드로스가 자연이라고 부른 그것입니다. 이를 물리적인 현상적 자연과 구분해서 근원적 자연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를 아낙시만드로스가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페이론을 여전히 어떤 진료적인 것 혹은 실제로 존재하는 원초적 물질 같은 것으로 이해한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초적 물질은 이를테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같은 물질은 아닌 물리적 성질을 지닌 존재 같은 것일까요? 그것은 과연 무엇이며 어떤 것일까요? 그 사실이나 진위 여부를 떠나서 또한 우리는 여전히 아낙시만드로스에게서 우주의 창조 시스템과 같은 만물 생성의 과정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대 과학도 아직 이 과정을 만족스럽게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아낙시만드로스의 과학적 상상력과 철학적 통찰력은 놀랍기만 합니다. 하지만 철학의 존재 의의와 철학적 탐구의 본래적 임무라는 관점 즉 인간이 자신의 지성과 합리적 사고를 통해 자신의 힘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삶의 지혜를 구하려는 활동으로 간주할 때 아낙시만드로스의 생각을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가 아페이론으로부터 만물의 생성과 산출을 그 죄에 따라 혹은 주어진 운명에 따라 마땅한 방식으로 생겨난다고 한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탄생과 소멸을 비롯해서 세계의 질서를 윤리와 정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술은 당시의 사고방식, 즉 존재와 윤리를 구분하지 않는 존재의 관점에서 세계의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존재의 현상을 도덕적 언어로 기술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과 연관성은 여러 진술들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가 생각하고 있는 죄 혹은 운명과 같은 표현은 훗날 다양한 철학적 개념들이 생겨난 근원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계보학적 관점에서 볼 때 철학은 이전의 종교와 신화의 시대에 기원을 두고 있는 신, 정령이나 영혼, 운명, 필연, 우연, 본성, 자연, 법칙 등의 개념들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등장과 발전을 가져온 두 가지 주요 흐름으로 과학적 전통과 신비주의적 전통을 들 수 있습니다. 전자는 호메로스와 올림피아 종교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으며 후자는 오르페우스와 디오니소스 종교가 영양분을 공급했습니다. 탈레스가 신들이나 정령 혹은 영혼을 물 혹은 물과 같은 성질을 지닌 존재와 동일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낙시만드로스 역시 이오니아 철학 즉 밀레토스 학파의 과학적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아낙시만드로스의 철학적 주장을 담고 있는 몇 가지 단편들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물의 근원은 아페이론이다. 사물은 그로부터 나왔다가 소멸하며 필연적으로 자신이 만들어진 근원으로 다시 돌아간다. 또한 말하기를 근원은 하나이고 운동하며 무한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프락시아데스의 아들이며 밀레토스 사람으로서 탈레스의 후계자요 제자인 아낙시만드로스는 무한정자를 존재하는 것들이 근원이자 원소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아르케 즉 근원에 대한 이름으로 처음 도입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이렇게 말한다. 근원은 물도 아니고 원소라고 불리는 것들 중에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니며 물이나 원소들과는 다른 무한정한 어떤 본연의 것이다. 그것에서 모든 하늘과 그것들 속의 세계들이 생겨난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있는 것들의 생성이 있게 되고 다시 이것들에로에 있는 것들의 소멸도 필연에 따라 있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자신들의 불의에 대한 벌과 배상을 시간의 질서에 따라 서로에게 지불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낙시만드로스는 프락시아데스의 아들로서 밀레토스 사람이다. 이 사람은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은 무한정자 본연의 어떤 것이다. 이것에서 하늘과 그것들 속의 세계가 생겨난다. 고 말했다. 이것은 영원하고 늙지 않으며 또한 모든 세계를 둘러싼다. 또 그는 생성과 존재 그리고 소멸이 한정되어 있기라도 하듯 시간에 대해서 말한다. 이 사람은 무한정자를 존재하는 그것들의 근원이자 원소라고 말하면서 근원이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하였다. 또 여기에 덧붙여 운동은 영원하며 이 운동 속에서 하늘들이 생긴다고 했다. 또 다른 단편에 의하면 탈레스의 동료였던 아낙시만드로스는 무한정자가 모든 것의 생성과 소멸의 전체 원인을 지니는데 이건 무한정자에서 하늘과 무수한 모든 세계들 일반이 분리되어 나온다고 말한다. 또 그는 그것들 즉 무수한 세계들이 모두 되풀이 되기 때문에 소멸과 그 훨씬 이전의 생성이 무한한 세대로부터 일어난다고 단언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전해주는 바에 의하면 무한정한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믿음은 무엇보다도 5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탐구자들에게 주어졌을 것이다. 첫째, 시간으로부터. 왜냐하면 이것은 무한하니까. 둘째, 크기의 분할로부터. 왜냐하면 수학자들도 무한을 사용하니까. 셋째, 만약 생겨나는 것의 원천이 무한하다면 오로지 그럴 경우에만 생성과 소멸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넷째, 게다가 한정되어 있는 것은 언제나 어떤 것과 관련해서 한정되는데 그래서 만약 어떤 것이 다른 어떤 것과 관련해서 언제나 한정될 수밖에 없다면 한계는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점에서. 다섯째,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난제를 안겨주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가장 유력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사고 속에서는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수도 수적인 크기도 하늘 바깥도 무한하다고 생각된다.